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동 간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뭐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무역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금 챕터 1 무역계약 1절 무역계약의 성립.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 순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옆에다가 교재 펴놓으시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에 대해서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지금 교재에서 국제무역,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의 셀러하고 바이어. 그러니까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국내 안에 있잖아요. 국내 안에. 자, 그런데 이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은 물건 파는 사람, 셀러, 물건 사는 사람, 바이어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국내 거래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애들끼리 지금 이루어지는 상거래다. 자, 그래서 국가 간에는 언어가 달라, 역사가 달라, 문화가 달라, 관습이 달라, 뭐 이런 뭐 너무 뻔한 말들은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가 지금 무역 계약을 하는데 지금 물품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죠.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지금 둘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 체결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물품일 수도 있겠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이나 서비스 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품을 지금 사고 파는 거래를 체결한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펜을 수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눈에 보이는 물품, 상품 뭐 이렇게 표현하죠. 물품 혹은 뭐 상품. 자, 눈에 보이는 물품하고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용역이나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게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 물론 게임을 하면 게임은 눈에 보이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이 거래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혹은 우리가 법률 서비스를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법률 서비스를 우리가 수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이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나 서비스를 지금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무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품, 상품,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예를 들면 용역 서비스 중에서 법률 서비스, 자, 우리가 해외에 지사를 세울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본사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 지금 본사가 있어. 한국에 본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해외야. 자, 여기에 지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놈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이제 법하고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해외 현지에 있는 로펌, 법무법인, 법무법인한테 우리가 지금 법률 조언 이거를 받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서비스를 수입한 거죠. 수입한 거. 자, 이럴 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서비스를 우리가 수입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혹은 이제 반대의 상황도 가능한 거죠. 반대의 상황도.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해외. 해외에 지금 헤드쿼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외에 헤드쿼터가 있는데 한국에 지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한국의 지사를. 그럼 우리나라도 법인을 설립한다, 뭐 회사를 설립한다, 이게 다 법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 법무법인에서 자, 지금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 그럼 용역 서비스의 수출이 되는 거죠. 용역 서비스의 수출.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하면 물품만 사고 파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용역이나 서비스도 사고 팔고 거래를 한다. 자, 이걸 국제무역
혹은 뭐 국제 무역 계약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무역의 특징 뭐 상관습, 그 다음에 다양한 법규 규제, 그 다음에 높은 거래 위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높은 거래 위험에서 위험의 종류들이 이제 나오죠. 위험의 종류들. 자, 그래서 위험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운송 위험, 운송 위험. 그 다음에 신용 위험. 자, 그 다음에 지금 상업 위험. 그 다음에 뭐 환율 위험. 그 다음에 뭐 비상 위험. 여러 가지 뭐 위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국제 거래이다 보니 운송 거리가 짧아지겠어요? 길어지겠어요? 엄청 길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아무리 가까운 뭐 일본, 홍콩, 대만, 중국의 동쪽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거래보다는 기니까, 훨씬 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송 위험이 존재를 하죠. 국제 거래이다 보니. 자, 그 다음에 이 위험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용 위험하고 그 다음에 상업 위험이에요. 지금 신용 위험, 상업 위험. 그러니까 신용 위험은 사실은 셀러가 짊어져야 될 위험 중에 하나예요. 셀러가. 그러니까 물건을 판 사람이 돈 떼먹힐 위험. 이게 제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슬프죠. 아니, 물품도 제공하고 용역 서비스도 제공해가지고 이제 돈만 받으면 되는데 연락이 안 돼. 잠수 탔어. 카톡도 씹어. 이메일도 씹어.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지.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위험이 지금 셀러가 짊어져야 될 신용 위험이라는 거죠. 신용 위험.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다라고 바이어는 뭐 아무런 위험도 짊어지지 않나? 바이어가 짊어질 위험을 우리가 상업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ercantile risk, 뭐 commercial risk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셀러하고 바이어가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를 들면 노트북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노트북. 자, 그런데 지금 바이어한테 물품이 도착해가지고 딱 까보니까 이거 웬일? 스마트폰이야. 그러니까 이 또한 지금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걸 상업 위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자,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노트북을 거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거래했는데 스마트폰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상업 위험인 거고, 예를 들면 노트북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등급은 어떤 등급으로 할까? 제일 좋은 A등급. A등급.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물건이 또 와가지고 딱 까보니까 이건 뭐야? 완전 C급이야, C급. 완전 그 못 써먹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퀄리티야. 품질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지금 바이어 입장에서는 상업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나랑 거래했었던 그 셀러와 약속했었던 그 물품을 내가 받지 못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업 위험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상업 위험은 바이어가 짊어져야 될 위험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내 거래라고 한다면 사실 환율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아니, 원화로 국내에서는 거래할 텐데 굳이 뭐 환율을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역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자, 여기 한국이 있어요. 자, 여기 미국이 있어. 자,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수출했습니다.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돈 받아야죠. 그럼 미국에 있는 존슨이 돈 줄 때 친절하게 원화로 바꿔가지고 자, 여기 있어.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지. 그냥 야, 미국 달러다. 이렇게 돈 주지. 자, 거꾸로 우리가 수입할 때도 보면 자, 아까 우리가 수출했지만 요번에는 이제 수입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존슨한테 물건을 우리가 샀어요. 그때 우리가 원화로 건네주면 미국에 있는 존슨이 좋아할까요? 원화 어디다 써먹을 거야? 원화 갖고 있으면 뭐해? 미국에서. 자, 그러니 애시당초 결제 통화를 미국 달러로 우리가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수출이 됐건 수입이 됐건 이게 원화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화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원화 쓰는 경우 있어요. 뭐 셀러하고 바이어가 협의하면 못할 게 뭐 있어. 할 수 있지.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보면 원화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외화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외화의 교환 가치를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환율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율 때문에 진짜 죽어라 개고생한 적 있죠? 그게 이제 이건 진짜 이 문제를 제가 물어보면 이건 여러분들 세대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1997년도는 어떠한 연도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1997년도는 IMF로 기억돼요. IMF. 그래서 IMF한테 우리가 외화를 왕창 빌렸죠. 물론 꽤 빠른 시간에 갚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IMF가 왜 왔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달러가 부족해서요. 달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1달러에 1,800원까지 간 것 같아요. 1,800원까지. 그래도 요즘에는 1달러에 1,200원에서부터 1,300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대략적으로 1달러에 1,000원. 내가 1달러를 구하고 싶어. 그럼 1,000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MF 때는 1달러에 뭐 예를 들면 한 1,800원까지 갔었으니까 뭐 2,000원이라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달러에 2,000원이었다면 지금 이제는 1달러를 구하려면 2,0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2배의 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 것이고 반면에 원화의 가치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정상은 아닌 게죠. 그때 IMF 시절을 되돌아 봤었을 때.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환율에 되게 예민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환율 위험이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뭐 비상 위험은 약간 좀 익스트림하지만 나라가 망한다든지 뭐 이런 외화의 송금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짊어져야 될 위험이 되는 것이고, 이 위험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신용 위험, 상업 위험. 요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이 지금 펼쳐지게 된다. 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수의 복합 계약이 체결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러하고 바이어가 무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역 계약서. 자, 그러면 셀러하고 바이어가 악수하면서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서명하면 끝인가? 그러면 뭐 수출자의 공장에서는 물품이 자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 물품이 지가 알아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부산항에 있는 배에 올라탄 다음에 지금 마치 우리가 관광하듯이 배 타고 수입국 도착해가지고 뚜벅뚜벅 수입자의 창고로 가나? 아니죠. 즉 계약서 작성했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이 계약서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될 서브 계약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예를 들면 그 서브 계약이 운송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라든지 혹은 대금 결제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이런 서브 계약들이 있어야지 실제로 이 무역 계약이 굴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 계약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수의 복합적인 서브 계약들을 만들어낸다. 이 무역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주 일반적인 무역 계약 체결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고 지금 앞에 보고 있는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자, 해외 시장 조사 매우 중요하죠. 해외 시장 조사. 요즘에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진짜 신화처럼 쓰여져 있는 뭐 상사맨의 일대기 뭐 그런 것도 보면, 자, 물품이 딱 있고, 자, 이 물품을 제가 이 두 발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팔겠습니다 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덤비면 그냥 홍군형 나죠. 그냥 발만 아파.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이 물품을 만들기 전부터, 자, 예를 들면
예전하고 달라진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러한 물품을 잘 만들어. 그럼 일단 물건부터 만들고 이 물품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 그러니까 물품이 먼저고 이 물품에 대한 지금 수요가 있는 데가 어디지? 거길 쫓아다니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바뀌었죠.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저 나라에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저 나라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걸 만들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저 나라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국가, 그러니까 잠재적인 고객님이 있는 그 국가, 그 국가에 대해서 해외 시장 조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종교 혹은 인구 구성을 보면 연령대가 어떻게 지금 채워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 물품 자체가 갖고 있는 뭐 기능이라든지 혹은 미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게 뭐 디자인인 거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종교라든지 혹은 인구 세대별 분석 지금 연령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정말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뭐 싶기도 해요. 뭐 BTS, 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뭐 윤여정 선생님, 기타 등등등등, 너무 뭐 봉준호 감독, 너무너무 많은 그 한국의 컨텐츠들이 이제 사랑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K-팝.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직업이 관세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세사다 보니까 수출 신고, 이런 것들을 제가 대신 한단 말이에요. 수출 기업들을 대신해서. 그러면 제가 수출 신고를 할 때 이 물품이 어디로 수출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신고하니까. 그러면 진짜 의외로 뭐 동남아 쪽도 너무 많이 수출이 되지만 중동 쪽도 정말 많이 수출이 돼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K-팝이랑 관련성이 있는 산업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먹거리들, 우리나라 음료수들, 우리나라 뭐 사탕들, 뭐 과자류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그 다음에 K-뷰티도 덩달아서 인기가 많죠. 우리나라 그 저가 브랜드 화장품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게 딴 나라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저가 화장품 물론 고가들도 많이 사랑받고 있지만 이 K-뷰티와 관련된 아이템들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돼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동 쪽하고 거래를 할 때 중동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지의 세상이긴 해요. 요즘 이제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 지금 물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특히나 그쪽은 종교가 너무 많이 다르죠. 그쪽은 이제 이슬람 종교이기 때문에 특히나 먹거리에서는 돼지와 관련된 것을 금기시하죠. 돼지와 관련된. 그래서 그 실제로 한 우리나라의 과자 회사가 있어요. 그 과자 회사가 있는데 그 과자 회사가 과자를 만들 때 돼지 기름을 원래 썼어요. 돼지 기름.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돼지와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는 물품을 이슬람권에서는 소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과자 만드는 회사가 지금 그 돼지 기름을 식물성 기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외 시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국이지만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인 수입 국가에서 무슨 규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 규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할랄 인증이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할랄 음식은 들어봤죠. 근데 그 할랄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이슬람 그 종교 국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지금 할랄 인증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둬서 지금 할랄 인증을 충족하고 있는 물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해야지 그쪽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조사 중요해요. 연령대도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뭐 요즘 뭐 Z 플립 예를 들면 폴드 이런 그 핸드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들 초반에 나오면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죠. 특히나 어디? 동남아 국가에서. 그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들이 평균적으로 젊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1040 혹은 2040.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가장
최신 IT 기기에 관심도가 높은 연령대인데 이 연령대 인구가 제일 많아. 그러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고객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초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핫한 IT 기기가 짜잔 하고 시장에 나와도 별 반응이 없어요. 아니 뭐 어르신들 이거 핸드폰 전화 걸고 받고 그다음에 문자 보내시고 받으시는 거 이거 하기도 사실 버겁거든요. 왜냐면 저만 해도 벌써 옛날 사람인지라 지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령대가 젊으면 젊을수록 지금 IT 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잠재적인 우리 고객이 될 그 국가들의 시장을 조사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조사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고객들 없을까? 자, 그래서 지금 그 잠재적인 고객들의 신용을 조회하는 거예요. 신용을 조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자예요. 수출자. 자, 이쪽이 잠재적 고객을 한 명 찾았어. 그래서 얘가 신용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엄청 대기업이야. 그럼 신용 조회할 필요 없죠. 재무제표 뭐 다 공지되는 건데 그거 뭐 찾아보면 얘 자산이 어떻게 되고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자본이 어떻게 되고 오케이 그러면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조금 규모가 작은 애들 작은 애들. 그래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시가 안 되는 그 정도 사이즈가 사실은 더 잠재적인 고객이 될 확률이 많은데 자, 아무래도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얘가 과연 믿을 만한 애인가? 못 믿을 애인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조회를 미리 해서 좀 필터링을 하는 게 좋죠. 얘 과거에 아주 그냥 돈 떼먹은 전력이 화려하구만. 뭐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국제 거래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신용조회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신용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있는 지금 신용조회하고 싶은 사람들의 조회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코트라 혹은 민간 그 신용정보업체들도 요즘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우리 지금 뭐 어떤 국가의 어떠한 그 업체의 신용이 지금 궁금한데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자, 이때 신용 조회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3C 혹은 뭐 5C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3C는 뭐냐면 캐릭터 그 다음에 캐피털, 그 다음에 캐파시티. 이거 세 개를 지금 3C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성향, 성격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캐피털.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capacity, 이 영업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생산 능력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괜찮네. 뭐 돈이 되게 부족하다던가 혹은 뭐 과거에 사기를 쳤다든가 돈을 떼먹었다든가 뭐 이런 게 좀 깔끔하네. 자, 이렇게 3C 위주로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 3C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하기도 하는데 condition, 지금 조건, 그 다음에 담보가 collateral,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currency, 통화, 그 다음에 country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뽑아가지고 5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C라고 했었을 때는 이 3C에다가 currency하고 country 요거 2개를 추가해가지고 5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가끔 이게 나와요. 가끔 유치하게 뭐 3C, 뭐 5C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신용 조회를 했어. 그래서 괜찮네. 그 사람 괜찮네. 그래서 거래를 제의를 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요, 뭐 예를 들면 셀러가 거래를 제의했다라고 치면, 자, 우리 회사는요, 요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 소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런 거 만듭니다. 혹시 저희한테 관심 있으세요? 라고 지금 거래를 제의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를 제의했는데 상대방이
나 마침 그거 안 그래도 사려고 했는데. 자,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혹시 A라고 하는 아이템 요거 색상,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펙,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라고 콕 집어가지고 이 상품 조회, 문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청약은 우리가 오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퍼. 자, 그래서 이 오퍼의 종류에는 지금 selling 오퍼가 있고 그 다음에 buying 오퍼가 있어요. 자, selling 오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셀러가 바이어한테 하는 오퍼예요. 물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하는 오퍼인 거예요. 그러면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지금 오퍼를 날릴 것 같아요? 야, 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너 내 거 살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너 내 거 살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자, 내가 물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이어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애를 발견했어. 자, 이때 buying offer를 날리는 거죠. 자, 그래서 buying offer라고 하는 것은 야, 나 이런 거 필요한 사람인데 너 나한테 물건 팔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팔래?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offer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프로포즈란 말이에요. 프로포즈. 자, 이 프로포즈를 우리가 셀러만 하는 걸로 오해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오퍼들은 누가 많이 하겠어요? 팔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들이대겠지. 자, 그렇지만 셀러만 오퍼를 할 수 있는 건 그건 또 아니라고. 파이어도 오퍼할 수 있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절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거 팔 사람 지금 빨리 내가 오히려 바잉 오퍼를 해가지고 제가 딴 사람한테 못 팔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퍼라고 하는 건 청약인데 자, 지금 이 청약을 셀러도 할 수 있고 바이어도 할 수 있다. 요걸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청약을 날렸어요. 그리고 청약을 날린 사람 우리가 청약자 라고 하고요. 반대편에서 청약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청약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청약을 날렸고 상대방에서 오케이 콜, 예스, 억셉턴스, 오케이 콜이라고 하면 이 무역계약은 성립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무역의 우리가 메커니즘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만 있다가 뒤에 이어서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